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두 번째 페이지 우주 영화를 과학으로 리뷰해주는 우주먼 G무비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 모두를 사랑하는 천문학자 지용배입니다. 그럼 영화 얘기하기 전에 음악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3월에 지웅배 교수와 김로군 피아니스트와 함께 합방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우주먼지님께서 우주와 음악을 넘나드는 어떤 지 교수만의 인사이트를 네, 직관할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이신다고요. 네, 제가 네. 감사하게도 이번에 한 그 클래식 연주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이제 비올라 그다음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연주자 분들이랑 같이 클래식과 천문학을 잘 융합한 또 다른 콘서트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네. 토요일 날 서초구에 있는 한 콘서트홀에서 예. 제가 직접 중간중간 또 뛰어나와서 천문학적인 내용도 들려드리고 뭐 지휘를 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진 예, 않습니다. 중간 해설. 네. 그리고 또 제가 물러나면 또 네. 관련된 멋진 음악 또 멋진 우주 영상 이렇게 또 보여주는 네. 그런 렉처 콘서트를 준비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잡지사 또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진짜 가고 싶은데요. 네. 더보기란에 저희가 관련 정보를 올려두겠습니다. 혹시 제가 가도 놀라지 마시고요. 당연히 제가 초대해드려야죠.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말이죠. 지난 3월에 개봉한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 속 천문학 이야기인데요. 네. 교수님께서 저희 에디터들한테 이 영화 진짜 잘 나왔다. 네. 극찬을 하셨다고 들었고 전에 사실 저희 이제 잡지사 녹화하기 전에 이런 영화가 나오고 난 뭐 책도 읽었고 막 이런 말씀 하셔서 저도 이제 책도 보고 이번 영화도 봤거든요. 일단 어떠셨어요?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사실 저는 아주 몇 년 전부터 이 소설 나왔을 때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이 소설이 우리나라에서 표지를 4번 바꿔서 계속 에디션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 4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충실한 이제 책을 구매하는 구매자로서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 팬심이 서운하지 않게 너무나 영화가 매력적으로 나와서 너무 즐겁게 봤고요. 저는 아마 앞으로도 N차 관람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별점만 숫자로 한번 던지고 갈까요? 참고로 참고로 이동진 씨는 3.5점 줬다고 합니다. 너무 짜신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물론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네, 그럼요. 지극히 제 네. 개인 취향입니다만 네. 저는 감히 말하건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SF 영화들 뭐 마션,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보다 전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 4.5. 5개 줄 수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헬메일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포가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영화 스포가 있으니까 지금 개봉 중이니까 영화를 보시고 와서 좀 나중에 들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영화를 안 보실 분들은 오늘 정보를 그냥 위주로 즐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영화 내용 간략히 좀 일단 소개를 해야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별 버전의 팬데믹 이야기입니다. 별 버전의 팬데믹.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서서히 빛을 잃고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태양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외계 미생물에게 감염이 돼서 자꾸 빛을 빼앗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지구도 차가워지고 아예 지구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될 테니까 이거를 어떻게 살릴까를 이제 지구인들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게 태양만 이상해진 게 아니라 태양 주변의 다른 별들도 하나 둘 빛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별 전염병이 돌고 있는 감염병. 거죠.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별 하나만 빛을 잃지 않고 그냥 원래 밝기로 잘 빛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저 별에 슈퍼 면역 유전자가 있구나.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저기 가서 백신을 우리가 갖고 오면 이 태양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거기다가 우주선을 보내서 백신 받아와라 이러고 이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우주선을 가져오셨죠? 네. 제가 또 영화 개봉 전에 딱 마침 헤일 메리 레고가 나와서 또 저는 레고 덕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주선은 너무 커서 제가 갖고 오지 않았고 여기 그 작품의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그레이스 그다음에 라이언 고슬링의 파트너 로키 이렇게 이제 두 인물이 있는 피규어를 갖고 왔습니다. 저기는 사실
양쪽의 우주선 사이에 연결된 터널 공간인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로키 쪽, 그레이스 쪽 그 네. 우주선 아직 만나기 뭐 전에 기압이나 대기, 공기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칸을 쳐놓고 만나고 있는 거죠. 에어로크이고 이제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을 아마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 재밌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책을 어떠셨나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예, 책이 너무 근 몇 년간 본 책 중에서 너무 재밌었고 네. 책을 보고 나니까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략되는 많은 과정들도 이제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면서 영화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도 뭐 책부터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네. 영화도 재밌습니다. 예. 그런 얘기인데요. 별들의 팬데믹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팬데믹이 일어나는 과정이 이제 영화의 주된 설정이자 시작점이기도 한데 네. 우리 태양에서 이제 멀어지면서 금성으로 향하는 적외선이 발견이 됩니다. 네, 이걸 이제 네. 페트로바선이라고 하는데 이 페트로바선 때문에 우리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좀 심각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수십 년 후에는 이런 설정이거든요. 네. 왜 이런 설정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 작품의 주된 외계 생명체를 외계 미생물로 설정했다는 것부터가 굉장한 현실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동안 우리가 주로 봤던 그 외계인과 조우하는 SF를 보면 이미 아바타처럼 인간형의 외계 생명체를 사지가 있죠. 맞아요. 예. 그냥 굉장하게 고등 생명체로 진화한 것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구에서 생각해 보면 지구 생명체들의 절대 다수는 우리 같은 복잡한 생명체가 아니라 미생물들, 세균 이런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외계 생명체를 처음 만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좀 덜 진화한 미생물 같은 친구를 더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작품에서 등장시킨 이 아스트로파지라고 하는 이 미생물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미생물이 태양에서 금성으로 가는 적외선 안에 페트로바선에 사는 애들인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구인들이 태양을 잘 관측을 하다 보니까 네. 적외선으로 관측을 하면 태양의 극쪽에서부터 금성까지 쭉 이어지는 어떤 이상한 선으로 네. 뭔가가 이어져 있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고 작품 속에서 이제 그걸 발견한 과학자가 페트로바라서 페트로바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거기다가 탐사선을 보내는 거죠. 보내보니까 굉장히 시꺼멓게 보이는 이상한 생명체들이 조그맣게 미생물들이 바글바글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대체 이 미생물들은 정체가 뭐지? 대체 왜 하필이면 금성으로 날아가는 거지? 이제 이런 거를 또 주인공과 동료들이 연구를 하게 되죠. 보니까 금성에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생명체들이 이산화탄소가 높은 공간에 가면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산란장 찾아서 떠나는 연어들처럼 이제 태양에서 빛을 먹고 에너지를 충전한 이 친구들이 빠르게 또 금성으로 날아가서 저기서 이제 우리 알라차 이러고 거기로 날아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필 금성으로 가는 이유가 이제 그 CO2 때문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스트로파지라고 나오는 이 네. 미생물들이 사실은 태양에 오기 전에 또 다른 별들에 원래 머물고 있다가 네. 거기에서 또 거의 무슨 발사하듯이 네. 피웅 날아와서 또 태양으로 번지고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우리 태양도 우연찮게 감염된 그래서 이제 정말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 과학으로 좀 영화를 좀 터치해 보는 시간이니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우리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별이 뭐 영화 속의 태양처럼 빛을 잃어버리는 거는 사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근데 영화 속 태양처럼 그렇게 빨리 급격하게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물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외계 미생물일 가능성은 저도 낮다고는 보지만 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냥 별 앞으로 커다란 먼지 구름이 싹 가리고 지나가면 그만큼 빛이 줄어들 테니까 네. 별 자체가 어두워진 건 아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행성의 입장에선 충분히 온도가 낮아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태양 표면에서도 가끔 가다가 자기장 활동이 이제 불안정해지면 네. 태양의 검버섯이라고 할 수 있는 흑점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흑점이 만약에 지나치게 크게 만들어지면 흑점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표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태양 그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의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미생물이 태양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쓴대 영화에서는. 네. 이렇게 빛을 잡아먹어서 태양이 빛을 잃어가는 거는 가능성 낮게 본다고 하셨는데 네. 아예 가능성이 없을까요? 과학적으로? 사실 이 네. 작품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생명체가 직접 열을 흡수해서 태양의 열을 빼앗는다기보다는 이제 태양의 온도가 충분히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명체들이 이제 많이 우글우글 모여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기 좋으니까. 네. 근데 이 생명체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시광선, 적외선, 엑스선 같은 일반적인 전자기파,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아주 투과율이 나쁜 세포 벽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은 주인공이 네. 처음에 일반적인 현미경으로 보려고 해도 내부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태양에 우글우글 생명체가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태양빛 자체를 빼앗았다기보다는 태양빛이 통과하는 정도를 줄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먼지 구름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걔네 자체가 먼지 구름 역할을 해준 거구나. 네, 맞습니다. 예. 그 아까 팬데믹의 비유를 하셨습니다만 소설에서 보면 페트로바선이 주변 8광년 이내의 별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이 수치를 8광년으로 잡은 이유도 있을까요, 혹시? 사실 정확하게 왜 이런 수치를 계산에 넣었을지는 네. 저도 정확한 그 작가의 생각은 알기가 어렵지만 네.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생명체들이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이 아스트로파즈라고 나오는 미생물들이 그러면 대체 별과 별 사이의 수광년의 길이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떻게 전파되는지부터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설정을 보면 이 친구들이 뜨거운 그 환경에서 열을 흡수하고 그 세포 안에 이제 중성미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를 만들고 네. 그 과정에서 또 중성미자끼리 부딪혀서 빛이 나오게 돼요. 그때 방출하는 빛이 이제 적외선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생명체들이 네. 이제 빛을 방출하면서 엄청나게 막대한 에너지를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면 적외선 방귀를 뀌는 미생물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적외선 방귀. 네. 근데 이 미생물 자체가 워낙에 작고 가볍다 보니까 네. 그 에너지로도 거의 광속의 90% 가까이 이제 그 가속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뿅 하고 이제 또 탐스러운 다른 별을 향해서 이제 퍼져 나가게 그렇죠. 되는데 네. 어쨌든 이 작품도 SF이기 때문에 빛보다 빠르게 날아간다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광속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로 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퍼지는 속도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네. 아마 최대로 그 포자 상태로 퍼질 수 있는 거리를 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거리를 아마 우리 지구로부터 떨어진 다른 별들까지 어떤 평균 거리를 감안했을 때 8광년 정도면 적당한 그 감염의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계산은 있었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은 진짜 좀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이 이 과학 정보를 들으시면 참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떠나죠. 고슬링이 이제 그레이스라는 분이 네. 이제 우주로 떠납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네. 그 아까 이제 감염에서 자유로웠던 그 곳을 향해. 네. 저 들고 계시니까 귀여우시네요. 네. 그레이스는 뭐 자의로 간 건 아니지만 그렇죠. 타우세티로 떠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타우세티만 감염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타우세티 우리가 들어본 별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라 편이었나? 네. 정말 스타리안 기억력이 나이트. 좋으시네요. 예. 그 타우세티가 이제 사실은 천문학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별인데 네. 그 칼 세이건과 프랭크 드레이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젊었을 때 이제 패기롭게 우리 외계 문명 한번 찾아볼래? 해가지고 조금 작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티 프로젝트를 하기 이전에 오즈마 프로젝트라는 거를 처음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으로 지어졌던 그린뱅크라고 하는 이제 안테나 전파 천문대를 가지고 여기저기 주변 별들의 전파를 관측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때 처음으로 타겟을 두었던 별 중에 하나가 이 작품에 나오는 타우세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타우세티를 약간 기념하는 측면에서 네. 그 외계 지적 생명체의 신호를 찾는 프로젝트 이름 자체를 세티라고 지었던 거죠. 그래서 세티구나. 네. 예. 타우세티를 감염되지 않은 별로 설정한 뭐 과학적인 근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네. 그 앤디 위어 작가가 네.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 타우세티 별이 우리 태양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별이에요.
우리 태양의 나이가 한 50억 살이라고 하면 네. 타우세티별은 물론 좀 오차가 크긴 하지만 작게는 60억 살에서 많게는 거의 90억 살까지도 나이가 좀 늙은 별에 속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가가 우리 태양계보다도 더 긴 시간을 보낸 별이라면 아스트로파즈 같은 극단적인 생명체까지 진화하기에 충분한 긴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비슷하지만 네. 수명은 그러니까 나이는 조금 더 긴 이 별을 아마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작가가 진짜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엄청난 네. 덕후입니다. 책 보면 진짜 과학자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실제로 네. 이 사람이 원래 엔지니어 쪽 아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쪽 배경이 있는 분이어서. 로키의 엔지니어링이 다 그분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네.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로키는 저 친구입니다. 예. 라이언 고슬링 옆에 네, 있는, 여기 저 조그맣게. 친구. 예. 네. 주인공이에요. 네. 로키와 요 그레이스, 지구인 그레이스의 우정 이야기를 그린 사실상 이제 버디 무비이기도 한데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 사실 지구에 있는 매정한 과학자들은 그레이스를 우주로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좀 매정하고 이제 야멸찬 모습도 보이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별에서는 로키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레이스를 지켜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후기도 보니까 나 T였는데 울고 왔다. T인데 울고 왔다. 이런 후기가 많더라고요. 네. 로키는 어떻게 보셨어요? 로키에 대한 묘사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네. 일단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작품을 묘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방금 잡지자 편집장님이 하신 말씀 덕분에 지금 보면 그레이스도 과학자고 네. 로키도 자기네 별에서 엄청 똑똑한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굳이 둘 다 MBTI로 따지면 T와 T라고 할 수 있겠죠. 예. T 두 개가 만나면 눈물이 됩니다. TT네요. 그렇죠. 그래서 T가 그렇죠. 이거 뭐야? 그렇죠. 뭐야? 약간 좀 뿌듯해가지고. 예. 그래서 T가 혼자일 때는 무뚝뚝해 보일지 모르지만 T가 둘이 만나면 또 충분히 눈물을 흘리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라기보다는 T도 둘만 있으면 눈물 흘리면서 T끼리는 통한다. 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작품이란 생각이 들고 네. 그 작품에서 묘사한 로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멩이처럼 생겼지만 또 그럼에도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뭔가 정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생명체로 묘사가 됐어요. 네. 이건 뭐 과학과는 상관없긴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좀 인간이 되게 흥미로운 동물이다라고 느낀 게 우리가 눈, 코, 입이 있어야만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 코, 입이 없어도 우리는 작품을 보면서 로키에게 감정을 느끼고 연민을 느끼는구나. 그러네. 인간의 감정의 능력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구나. 그러네. 라는 걸 좀 느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로키가 약간 우리 이야기도 약간 소구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로키는 눈이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 감각기관이 사람은 시력에 의존을 많이 한다면 저 로키 저 종족은 청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리로. 네. 그랬을 때 이제 영화에서처럼 의사소통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로키가 내는 소리를 지구인 과학자가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변환시켜서 주파를 따가지고 거기다가 지구인의 단어를 입력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의 낱말을 배워가잖아요. 네네. 이거 가능한가? 저는 뭐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키가 일단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보면 이제 소설에 나오는 더 디테일한 설정입니다만 로키는 등 쪽에 작은 미세한 구멍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약간 파이프 오르간처럼 소리를 내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로키가 하는 대화가 다 음표로 써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전 사실 책을 읽었을 때 좀 더 음악에 가까운 사운드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책에는 화음 뭐 이런 맞아요. 단어도 나와서 저도 약간 음악처럼 생각했는데. 약간 고래 소리 같은 느낌으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좀 더 동물의 울음소리에 가깝게 묘사가. 그래서 약간 저기 반려댕댕이 느낌이 좀 나. 네. 굉장한 엔지니어거든요, 로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로키가 이제 어느 정도 고등한 생명체로서 어휘를 구사하고 문법이 있는 언어를 만약에 구사하고 있는 게 맞다면 저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소리마다 서로 어떤 간단한 숫자부터 언어 체계를 맞추고 또 그로부터 조금씩 더 복잡한 단어에 대한 사운드를 맞춰나가고 하는 식으로 그 인간 언어와 로키 언어의 사전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네. 가끔 보면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울음소리들도 네. 뭐 어떻게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네네. 물론 이제 실제 그런 동물들은 음성 언어보다는 네. 꼴이나 수염 같은 비음성 언어가 더 복잡하게 이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만 가지고 고양이 언어 번역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로키의 경우에는 뭐 우리처럼 어쨌든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그 체계만 다를 뿐이지 네. 음성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번역을 굳이 하겠다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네.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해서 네. 그걸 다 저장 공간에다가 그들의 낱말을 배우지만 로키가 그레이스의 말을 바로 이해하는 건 그냥 자기가 머리 좋아서 이해하는 거죠, 바로. 아, 그죠? 이제 그 그레이스가 하는 말도 네. 이제 로키의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아, 그 과정이 묘사가 안 된 거구나. 그레이스가 말을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네. 라라라라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동시 통역기 같은 게 있는 건데 근데 소설에서 보면 영화에서는 그렇게까지 묘사가 안 되긴 했지만 네네. 소설에서 보면 워낙에 둘이 같이 있는 시간도 길고 이 라포가 형성되다 맞아요. 보니까 예. 나중엔 통역기 없어도 얼추 한다고. 얼추 이해가 되더라 이런 묘사가 나와요. 맞아요. 네, 네. 영화는 시간 관계상 맞습니다. 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지용배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처럼 두 문명이 접촉한다면 다른 직업보다도 과학자끼리 만날 가능성이 높다. 네. 아, 저는 사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여러 현실성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요한 현실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헤일 메리 말고 다른 일반적인 SF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보통 우리가 다른 외계인과 조우한다고 할 때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외계인의 직업은 네. 높은 확률로 군인입니다. 그러네. 지구를 쳐들어오는 외계인이거나 스타워즈부터 해서. 그쵸. 예. 아니면 우리가 쳐들어간 별에 우리가 맞서 싸우는 외계인이거나 그냥 군인들밖에 없어요. 듄.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작품은 군인이 아니라 인간 과학자와 외계인 과학자가 만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전 오히려 이게 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지구인들도 우주에 인간을 보내는 건 네. 어떤 과학적인 전문성과 뚜렷한 목적성이 있어서 그 로켓을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 나오듯이 외계인들 역시 뭐 자기네 별을 살리기 위해서든 어떤 과학적 탐구를 위해서든 로켓에 태우는 사람은 군인보다는 그들의 과학자나 그들의 엔지니어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네. 우리가 우주 탐사할 때 뭐 총 들고 가지 않잖아.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네. 우연히 우주를 떠돌던 인간과 외계인이 우주 한복판에서 마주친다라고 네. 하면 나도 과학자인데 너도 과학자야? 너도? 나도? 라포.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네. 부럽네요. 그 아. 후보군에 계셔서. 근데 저는 신체 조건이 아마 안 돼서 왜? 저는 탑승을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할 수 네. 있어. 네. 아까 그거 하나 물어보고 갈까요? 그 포식자 미생물이 있잖아요. 네. 아스트로파지의 그 비밀을 파내려고 쭉 가다 보니까 결국에 아스트로파지가 더 많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네. 알고 보니까 저기에는 아스트로파지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있다. 네. 저 포식자를 지구로 데려오면 네. 우리도 이 아스트로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가죠. 네, 맞습니다. 너무 스포했나? 이거 너무 스포했나? 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포식자 미생물 네. 설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작품을 보면 네. 그 세티 타우라고 하는 별에서 발견된 또 다른 미생물들이 있고 네. 이 친구들한테 타우에 살고 있는 아메바다라고 해서 타우메바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 네. 저는 아주 매력적인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작품을 보면은 이 타우세티가 아마도 아스트로파지와 타우메바 모두의 그 첫 발원지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향 행성에서는 아스트로파지가 있으면 이걸 또 잡아먹고 개체수를 조절해주는 하나의 복잡한 생태계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둘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아스트로파지 입장에서는 자꾸 나를 잡아먹는 또 포식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다가 조금씩 더 상층 대기로 올라가고 아예 우주 공간으로 이제 도망가 버리는 이제 그런 선택을 했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포식자가 있는 거는 사실 우리 지구에서도 그 무엇에게도 잡아먹히지 않는 생명체가 없듯이 그러네요. 너무나 당연한 생태계. 맞아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그 표현이었다고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처음에 이제 그레이스라는 사람은 그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그냥 평범한 학교 교사잖아요. 네. 과학 교사. 네, 그런데 네.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에 차출이 된 계기가 옛날에 썼던 논문 하나 때문이었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세계 그 외계에 나가는 생명체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여전히 많은 천문학자들은 물을 그래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좀 치우쳐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지구 생명체는 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딴 데도 비슷할 거야라는 식의 생각은 아니고요. 물 H2O라고 하는 그 분자 자체가 갖고 있는 화학적 물리학적 특징이 워낙에 오묘하다 보니까 만약에 어디선가 생명체를 만든다고 하면 물을 한 방울도 안 쓰고 생명 활동을 시킬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일단 간단하게 보면 물은 수소랑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수소는 우주에서 75%를 차지하는 제일 흔한 재료고 네. 산소는 수소 다다음으로 제일 흔한 성분이에요. 물론 수소 다음으로 제일 흔한 게 헬륨이긴 한데 네. 헬륨은 사실 어지간해선 화학 결합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있으나 마나한 애고요. 네. 그러면 사실 물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주에서 존재하는 성분들 중에 네. 화학 결합이 가능한 애들만 놓고 봤을 때 네. 1등으로 흔한 애, 2등으로 흔한 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재료다 보니까 네. 일단 구하기 쉽죠. 네. 경제적인 재료가 되는 거고 네. 또 물은 굉장히 그 수소 결합이라고 해서 끈끈하게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다른 더 덩치 큰 분자들, 뭐 에탄올, 메탄올 같은 거에 비해서도 네. 더 높은 온도까지 증발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끈끈한 결합력이 또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네. 물이 있는데 구하기도 쉽고 훨씬 높은 온도까지도 안정적으로 액체로 존재하고 이런 물이 있는데 뭐 굳이 뭐 메탄올을 쓰거나 메테인을 쓰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천문학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레이스는 거기에 대해서 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건데 그 논문 제목에 골디락스 존 이런 것도 그 낱말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는 한계 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어떤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따질 때 네. 이제 별이 있고 그 별 곁에 생명체가 살 만한 행성이 일단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 그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를 따질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액체 물로 이루어진 호수나 바다가 있을까를 따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범위를 좁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네. 그 행성이 별에 너무 가까우면 안 되고 네. 그럼 다 물이 메말라 버릴 테니까 또 행성이 별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어도 물이 얼어버리니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중심 별에서 행성이 너무 지나치게 가깝거나 멀지 않은 그 중간 거리 범위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거를 천문학에서는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스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직접 영화를 보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로키 저 친구의 고향은 에리드라는 행성인데요. 네. 에리드 행성에 실제 모델이 존재하나요? 네. 그 작품에 나오는 별은 실제로 있는 별이고요. 네. 에리다누스라고 하는 아주 기다란 별자리에서 네. 40번째 별입니다. 40 에리단이라고 나오는 곳은 실제 있는 곳이군요. 네. 예. 그 SF 팬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네. 사실 이 별은 다른 SF 작품에서도 중요한 곳으로 나오거든요. 어디요? 그래서 그 스타트렉 시리즈에서 예. 스팍의 고향이기도 한 네. 벌칸족들이 사는 행성이 있어요. 네. 그 행성이 40 LED에 있다라는 게 또 스타트렉의 설정입니다. 오마주인가? 그래서 제가 네. 사실 이건 저 혼자만의 망상인데 네. 오피셜하게 작가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스타트렉을 보면 네. 귀 이렇게 뾰족한 그 스팍 종족이 하는 바가지 머리 하는 맞아요. 예. 되게 독특한 인사가 있는데 네. 사실 저는 할 줄 몰라요. 근데 이제 복받은 벌칸족의 후예들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약간 여기가 벌어져야 되죠. 맞아요. 예.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세 덩어리로 쪼개는 네.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딱 그 헤일 메리에 나오는 로키의 손가락 세 개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네. 그래서 약간 저 혼자만의 망상을 해보면 먼 훗날 로키가 또 이제 진화를 해서 네. 어떤 인간형 생명체까지 도달했을 때 만들어진 결과물이 스타트렉 세계관의 벌칸일 수 있겠다. 그 흔적이 아마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소설을 그럼 써봤어요. 벌카는 로키뿐만 아니라 그레이스한테도 빚을 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요 영화 만든 감독님께서 예, 이에 대한 피드백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요, 그 밖에 뭐 가상의 행성이죠, 에리드. 물론 네. 이제 40 에리 단위에서 모티프를 따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산소를 기반으로 많이 사는데 생물체가 거기서 암모니아가 기반인 맞습니다.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압이나 이런 것도 다른 것 같고 그런 네. 특징 뭐 흥미로운 점 느끼신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이것도 진짜 그러니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현실성들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인간 그레이스와 그리고 로키가 대변하는 그 에리디언 이제 문명이 있어요. 네. 그 문명들 중에 누가 더 잘난 문명일까? 누가 더 똑똑하고 발전된 문명일까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옛날 같으면 외계인은 우리보다 더 발전되어 있고 더 똑똑할 거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맞아요. 하지만 예. 이 작품은 그런 비교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작품에 나오는 로키의 고향 행성은 네. 암모니아 가스가 너무 짙게 높은 기압으로 이제 하늘을 덮고 있어서 네. 로키네 행성에서는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이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각도 발전하지 않은 거, 발달하지 않은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애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예, 곳이니까 애초에 시각 감각 기관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고 네. 대신에 이제 소리, 청각, 진동 이런 걸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주변을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키네 친구들은 별도 볼 필요가 없고 천문학도 모르고 그러네. 별빛이라는 개념도 없고 네. 빛의 속도가 일정하고 상대성 이론이 어떻고 이런 것도 아예 몰라요. 맞아요. 심지어 그 두꺼운 대기권이 우주 방사선을 다 막아주다 보니까 네. 방사능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네. 대신 이제 이 친구들은 그 독특한 금속으로 복잡한 도구를 만드는 네. 엔지니어링 쪽이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작을 보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우주로 나가냐면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네. 네. 예. 그냥 그 로켓을 무작정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왜 자꾸 하늘이 어두워지지? 네네네. 이거를 인식을 하고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아예 오작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맞아요. 예,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에 진입하는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늘이 뻥 뚫려 있으니까 네. 그들과 다르게 천문학을 발달시키고 방사능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고향 행성의 환경이 네.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 특성만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어떤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다면 재밌다. 어떤 식으로 과학이 발전할지 문화가 발전할지 이런 것까지 상상한 정말 멋진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꼭 지구인과 정말 기술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게 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네. 되게 신선했어요. 예. 아까 그 에리디언인가요? 이름이? 예. 에리디언들의 그 고유 기술. 네. 그 도구의 재료가 되는 게 그들의 핵심 강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논을 쓰잖아요. 네. 이건 사실 저희 곽지식 작가랑 원소 시리즈도 합니다만 원소기의 54번인데요. 근데 제논은 기체인데 네. 그들은 그거를 되게 단단한 고체화 시키는 기술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또 화학적이니까 네. 곽재식 박사님이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작품을 보고 생각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제논은 우리 지구에서는 기체이지만 당연히 압력이나 기압 같은 조건이 달라지면 그런 상태는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키네 행성에서는 중력도 강하고 기압도 세니까 그런 그 제논이라고 하는 성분이 좀 더 높은 밀도에 잘 짓눌린 그 고체화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또 제논은 그 우리 지구에서 이제 비활성 성분이라고 해서 네. 어지간하면 화학 반응을 또 잘 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녹슬지도 않고 네. 굉장히 멀쩡한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로키네 행성에서도 제논을 써서 도구를 만드는 게 내구성도 좋고 녹슬지도 않고 되게 유용하다는 거를 알아서 그거를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제논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 원래 그 그리스어로 좀 신비롭다, 기이하다. 제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그 이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작가가 좀 더 이제 어감상 네. 신비로운 느낌을 더 부각하고 싶어서 네. 제논이라는 키워드를 또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걸로 이제 제논으로 만든 건 제노나이트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아무리 제노나이트가 진짜 치트키인 게 말씀하신 대로 그 에리디언들은 상대성 이론도 모르고 네. 방사능도 모르고 네, 근데 진짜 제노나이트 하나로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주선도 지구인 우주선보다 훨씬 멋있고 잘 만들었잖아요. 네. 성간 우주선. 네네. 그 말이 됩니까? 뭐 예. 상상이니까요.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 설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에 가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뭐로 가도 우주로 가면 된다. 그런가? 네. 고정관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역사에서 경험하고 있는 과학의 발전 역사, 네. 어떤 문명의 역사가 꼭 다른 행성과 다른 문명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열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천문학자가 들려주는 우주 SF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그 잡지사 보고 뭐 프로젝트 헬미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영화를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지중배 교수가 직접 제안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밸런스 게임을 하자고 하셨나요? 이제 근데 밸런스 게임을 해보면 재밌겠다라고는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네.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는 게 저희 쪽에서 한 거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왕 준비한 거 이렇게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100억을 받고 타우세티 가서 지구 구하기 대 100만 원 내고 그냥 잡지사만 구하기. 잡지사를 구하는 건 제가 100만 원을 내는 건가요? 네.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구해주기까지는 왜 내야 되냐? 그 돈도 받고 네. 물론 그 로키의 별에 가면 쓸 일이 없겠지만 네. 또 그 다른 별도 보고 네. 지구도 구하고 약간 밸런스 그래서 붕괴. 잡지사 구하면은 그냥 지구에서 근데 또 한 몇십 년 그냥 살 수 있어요. 잡지사가 네. 있으려면 네. 지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네. 좀 밸런스에 밸런스 100만 원을 게임. 내라고 하는 거는 좀 양심이 없네요. 네.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웅배 교수가 그레이스라고 몰입을 네. 해보시죠. 네. 반려 로키와 함께 에리드에서 무의도식하기 대 연인도 뭣도 없지만 지구로 돌아오기. 저 사실 이거는 원작을 읽을 때부터 전 약간 좀 그 고민을 했던 게 네. 제가 살고 싶어서라기보다 저는 지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 뭐 죽기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네.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해 놓은 게 네. 과연 지구에 제대로 도착했을까? 그래서 그치. 정말 내가 기대한 대로 음. 지구에 남아있던 동료들이 잘 해결했을까? 그건 내가 봐야겠다. 그쵸. 근데 사실 영화에서는 그나마 물론 그레이스는 모르겠지만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소설에서는 제 기억에 그 지구에서 그래서 잘 해결됐는지가 명확하게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물론 믿고 맡겼지만 네. 그래서 그 탐사선 다 지구로 보내긴 했지만 네.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지 어떻게 알아요? 소설에서도 지구에서 잘 해결됐다라는 소식을 듣죠. 나중에. 네네네. 네. 에리디언 별에서. 네네. 네. 그래서 약간 근데 그걸 제 눈으로 봐야 그렇죠. 네. 그래야 내가 고생한 거가 네. 잘 됐는지 오해 없이. 약간 이제 좀 그 과도한 그 상상을 해보면 네. 맞아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던 게 네. 이게 오히려 지구에서 사실 해결 안 됐는데 그 혼자 남아있을 그레이스를 위해서 지구인들이 그냥 메시지만 그렇게 보낸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약간 이제 저는 막 그런 상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지 않고서는 네. 정말 내가 보낸 게 제대로 도움이 됐을까 이게 너무 답답해서 예. 못 견딜 것 같아요. 이유는 굉장히 티스럽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도 지구로 오지 않을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아무리 저기 로키랑 친해졌어도. 예. 자, 끝으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대한 총평이라든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멋진 그 SF 영화가 또 나오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나마 우주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나와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고요. 네. 원작을 사랑하시는 팬들도 불만 없이 또 원작을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만나는 경험으로 충분히 모두 즐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키와 그레이스의 그 이야기에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 받는 거 없고 진심으로 추천드리는 거고 네. 좋은 화면으로 극장에서 보실 만한 영화인 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우세티별에서 펼쳐지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 뜯어보기 천문학자 지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